브뤼셀 유럽전략연구소 본부 회의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 발표된 포브스 순위표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 다음 6번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프랑스는 7번째, 일본은 8번째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10여 명의 전략 분석가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앞선다고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닌 나라가요? 프랑스 출신 선임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독일인 분석가 2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포브스가 이번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몇 개 잘 만든다고 국가 파워가 유럽 강국을 넘어선다? 이건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그 순간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렉산더 리히터 유럽전략연구소에서 15년간 국제 경쟁력을 분석해온 독일인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6번째 자리에 있을 만한 나라인지 아니면 포브스가 착각한 것인지 제 눈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2025년 유럽의 심장부, 세계 전략을 분석하는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난 그 독일인 분석가가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결론을 들고 올 거라는 사실을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알렉산더 리히터입니다. 유럽전략연구소에서 15년 동안 각국의 국제 경쟁력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포브스가 한국을 세계 6번째 강국으로 발표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기술력은 인정받지만 국제 정치 무대에서는 여전히 중견국 수준이었거든요. 핵무기도 없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군사동맹도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떻게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6번째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서 프랑스 동료가 비웃듯 말했을 때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15년간 분석가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브스가 아무리 실수를 했다 해도 그들이 사용한 데이터와 지표는 분명 어딘가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요. 출발 전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GDP 세계 13위, 인구 5천만 명, 수출 주도형 경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력 산업. 숫자로만 보면 인상적이긴 했지만 프랑스나 일본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문화 강국이고 유럽연합의 중심축이죠.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기술 선진국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 두 나라를 넘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포브스가 특정 지표에만 집중해서 왜곡된 결과를 낸 건 아닐까? 아니면 한국 정부가 로비를 한 건 아닐까? 온갖 가능성을 따져봤지만 포브스는 그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3월 초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항의 규모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크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안내판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고 디지털 표지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가 10여 개나 있었고 사람들은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는 것만으로 5분도 안 돼서 통과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짐을 찾는 것도 빨랐습니다. 수화물 벨트에서 10분도 안 돼서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30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이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총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깨끗하고 정확했습니다. 시간표대로 정확히 움직였고 차량 내부는 조용하고 쾌적했어요. 창밖을 보니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현대나 기아 차량이었지만 벤츠나 BMW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호텔 주소를 말하자 바로 이해하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습니까? 업무차 왔습니다. 며칠 있을 예정이에요.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기사가 반가워했습니다. 독일 차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 차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굳이 독일 차를 살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달리는 도로들, 멀리 보이는 산들. 역동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오후에 LG 올레드 공장. 사실 이 일정들을 잡을 때만 해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국가 파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프랑스와 일본보다 강한 나라일까? 어떤 기준으로 봐야 그럴 수 있을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식당이 꽤 붐볐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맨들이었어요. 한국인들도 있었고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들. 서울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조식을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미국인 사업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독일입니다. 당신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습니다. 삼성과 미팅이 있어서요. 저도 오늘 삼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합니다. 오, 그럼 놀라실 겁니다. 저는 5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놀랍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실리콘밸리보다 빠릅니다. 실리콘밸리보다 빠르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과장이겠거니 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오전 9시 호텔 로비에서 삼성 측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차를 타고 화성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화성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입니다. 부지 면적이 4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400만 제곱미터. 축구장 500개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실제로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건물들, 그 사이를 오가는 수천 명의 직원들. 주차장만 해도 수천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4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램은 46%, 낸드 플래시는 38%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삼성이 압도적인 1위였고 그 뒤를 SK 하이닉스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2개가 세계 시장의 7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제 질문에 연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유일한 경쟁자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10년 전에 이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유럽 기업은 아예 없습니다. 유럽 기업이 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독일의 인피니언도 반도체를 만들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만 이 시장에서 성공했습니까?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저희는 매년 수십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이걸 지속했습니다. 20년. 단기간에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실제 생산 라인을 보러 갔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에 방진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옷이었죠. 클린룸 안은 정말 다른 세계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공간, 일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화 설비.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내하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공정 자동화율이 95%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수율을 분석하고 공정을 조정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최종 검수와 의사결정뿐입니다. 95% 자동화. 독일이 자랑하는 인더스트리 포인트 5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신 공정 기준으로 90% 이상입니다. 90%. 100개를 만들면 90개가 정상 제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이 정도 수율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클린룸을 나와서 연구동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서 작업하고 있었고, 거대한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기술은 무엇입니까? 3나노미터 공정입니다. 내년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크기입니다. 이런 미세한 공정은 전 세계에서 삼성과 TSMC 두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연구동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반도체는 현대 사회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무기 시스템, 통신망. 모든 게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 한국, 대만. 사실상 세 곳뿐입니다. 중국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 격차가 큽니다. 유럽과 일본은 이미 이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점심은 캠퍼스 내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식사하는 곳이었는데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옆에 앉은 한국인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5년차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제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독일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씁니까? 당연하죠. 독일 자동차에도 저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모두 삼성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그 말에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도 결국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후 일정은 LG 올레드 공장이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이었죠. 삼성 캠퍼스를 나와서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한국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파주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건물 하나의 크기가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만 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대형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합니다. 경쟁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70%. 사실상 독점 수준이었습니다. 왜 다른 회사들은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합니까? 기술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올레드는 수만 가지 공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한 단계만 틀어져도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이 기술을 연구하고 투자해왔습니다. 또다시 20년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천장 높이가 10m는 좋게 되는 거대한 공간에 생산 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리 기판이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각 공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대나 생산합니까? 85인치 기준으로 약 15,000장의 기판을 처리합니다. 한 기판에서 여러 개의 패널이 나오니까 실제 패널 수는 그보다 많습니다. 엄청난 생산량이었습니다.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어디입니까? LG전자가 가장 큰 고객이고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회사들도 저희 패널을 사용합니다. 유럽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회사들이 한국 패널을 쓴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일본이 디스플레이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공장을 둘러보면서 또 하나 느낀 건 직원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수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담당자가 한 가지를 더 알려줬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심지어 일본에서도 삼성과 LG TV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독일에서도 그렇습니까? 당연합니다. 독일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도 삼성 TV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독일 브랜드를 사려고 했지만 가격과 성능을 비교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삼성과 LG 간판이 보였습니다. 전자제품 매장, 휴대폰 대리점, 가전제품 쇼룸. 이 두 회사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럽 가전 시장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2015년만 해도 독일과 네덜란드 브랜드가 유럽 TV 시장의 30%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밖에 안 됐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 브랜드가 차지했죠. 냉장고 시장도 비슷했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까지 거의 모든 가전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가 유럽 브랜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고가 제품 시장에서 승리한 겁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에 투자하고 품질을 높이고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천천히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단기간의 가격 경쟁이 아니라 장기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이 먹혔습니다. 이제 유럽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을 프리미엄으로 인식합니다. 조카가 삼성 휴대폰을 자랑스럽게 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다 삼성이나 LG를 쓴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수십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롯데월드타워가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남산타워에서는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고요. 숫자로만, 통계로만 봤지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훨씬 더 강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강남의 한 카페에서 현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한국 문화 산업을 연구하는 김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런던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문화 산업은 제 분석 항목에서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 영화나 음악이 국가 파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의상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90억 달러. 생각보다 큰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체 수출액에 비하면 작은 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수출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가 국가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늘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도 급증했고 한국 음식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죠. 프랑스가 100년 넘게 문화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소프트 파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프랑스 영화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봅니다. 샹송보다 K-팝을 더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조카가 블랙핑크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가수 이름은 하나도 모르면서 방탄소년단 멤버 이름은 다 알더군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한국 콘텐츠가 평균적으로 서너 개씩 들어갑니다. 오징어 게임은 111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흥행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오징어 게임 한 작품이 만든 경제 효과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했다고요.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국력으로 이어집니까? 제 질문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제품을 삽니다. 그 나라를 여행합니다. 그 나라 정책을 지지합니다. 프랑스가 유엔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화 파워입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훨씬 더 빠르게요. 김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작년에 9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화장품 강국입니다. 샤넬, 디올, 랑콤 같은 명품 브랜드가 있죠. 그런 프랑스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왜 한국 화장품이 인기입니까? 품질과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K-뷰티 트렌드 때문입니다. K-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피부를 보고 유럽 여성들이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찾는 거죠. 카페를 나와서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보였습니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모두 들뜬 표정으로 거리를 구경하고 있었죠. 한 프랑스 커플이 한국어로 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방탄소년단 가사였습니다. 그들은 거리 곳곳을 사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앞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었어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일본인, 동남아인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도 몇 명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그룹의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아마 K-팝 커버 댄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프랑스가 100년 동안 쌓아올린 문화 파워를 한국은 20년 만에 따라잡았다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미 넘어섰는지도 모릅니다.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베를린에서도 이제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열광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나흘째 일정은 국방부 관계자 면담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국가 파워의 최종 척도는 군사력이니까요. 아무리 경제가 강하고 문화가 발전해도 자국을 방어하고 동맹을 보호할 힘이 없으면 진정한 강대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은 생각보다 검소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나 프랑스 국방부처럼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느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긴장감과 전문성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면담을 주선한 건 국방 전략을 담당하는 박 대령이라는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군인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고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한국 군사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질문에 박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로 본다는 거죠.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세계 6번째 무기 수출국입니다.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 천무 다연장 로켓 600문을 수출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20억 달러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군사동맹의 재편입니다. 120억 달러.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도 유럽에서 베스트셀러지만 한 번에 이런 규모로 팔린 적은 없습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이나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성능, 가격, 납기. 세 가지 모두에서 우위였습니다.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A7과 비슷한 성능의 가격은 20~30% 저렴합니다. 게다가 독일은 5년 후에나 납품 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2년 안에 첫 배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독일 방산 산업의 문제점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료주의와 느린 생산 속도 때문에 주문이 밀려 있었죠. 박 대령이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15개국이 도입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가 280km입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죠. 그리고 현무 탄도미사일은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 대령이 태블릿을 조작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회색 건물과 그 안에서 작업 중인 잠수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건조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이미 실전 배치됐고 후속함들도 건조 중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수중 작전 능력이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일본의 소류급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KF-21 전투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전투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실전 배치가 시작됩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기술로 65%를 제작했습니다. 엔진만 미국에서 들여왔고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공동 개발, 그리고 한국. 5번째였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미국 우산 아래서 보호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 방산 기업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임원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루마니아와는 협상 단계고요. 독일은요? 독일도 관심은 있습니다만 자국 산업 보호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우리가 압도적이니까요. 독일 방산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낄만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주는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었습니다. 명동, 남산, 한강. 관광객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봤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뒤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세계 기술 시장을 장악하고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첨단 무기로 군사 시장까지 재편하고 있는 나라. 이게 제가 본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한국이 과대평가됐다는 결론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과소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6번째 강국이라는 포브스의 평가는 정확하다. 아니, 어쩌면 보수적인 평가일 수 있다. 그리고 각 섹터별로 제가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디스플레이 독점, 문화 콘텐츠 수출, 방산 수출 규모.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쓸 때쯤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앞선 건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이 나라는 기술, 문화, 군사, 경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각 분야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군사 무기의 정밀도를 높이고 문화 콘텐츠가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강력한 군사력이 외교적 발언권을 키우고 모든 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게 바로 한국이 강한 이유였습니다. 브뤼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유럽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뭔가 뒤처진 곳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빠른 속도, 서울 지하철의 정확성, 모든 곳에서 작동하는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연구소로 복귀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프랑스 출신 선임 연구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 너무 감명받으신 것 아닙니까? 직접 가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반도체 몇 개 잘 만든다고 그게 국가 파워입니까?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의 핵무기는 마지막으로 언제 현대화됐습니까? 프랑스 반도체 기업 중에 세계 톱10에 드는 곳이 있습니까? 프랑스 문화 콘텐츠가 요즘 젊은 세대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소장이 보고서를 읽고 저를 불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유럽연합본부로 올라가면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써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유럽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까?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고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제 역할은 그들이 좋아할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을 쓰는 겁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전략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논란이 됐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제가 한국에 매수됐다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제 편이었습니다. 석 달 후 유럽연합이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변화하는 글로벌 파워맵과 유럽의 대응이었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 제 문장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 국가다. 그 문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을 문장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게 진실이라고요. 독일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일보다 강한 나라입니까? 분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미래 기술, 문화 영향력, 산업 역동성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 산업에서는 여전히 강하지만 미래 산업에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배우지 않으면 더 뒤처질 겁니다. 기사가 나간 후 독일 사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제가 독일을 폄하했다고 비난했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요.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 보냈던 그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LG 올레드 공장의 거대한 생산 라인, 홍대 거리의 젊은이들, 한강 다리 위에서 본 서울의 야경. 모든 게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기술이나 경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6번째 강국입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요.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투자했고, 그만큼 헌신했으니까요. 프랑스와 일본을 앞선 건 한국이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들이 멈춰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자세입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 자세,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이게 한국을 강하게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 개인 기록에 남긴 문장입니다. 한국을 얕본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이었다. 지금도 이 문장이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유럽이 영원히 중심이라고 믿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언제까지나 따라오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닙니다.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한국에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호텔을 떠나기 전날 밤 썼던 편지죠.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왔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당신들의 나라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앞서 있고 훨씬 더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을 앞선 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신들이 쏟아부은 노력과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유럽인으로서 부럽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 브뤼셀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제 유럽 전역의 전략연구소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재로요. 가끔 동료들이 묻습니다. 한국에 또 가고 싶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다음에 갈 때는 평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갈 겁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질 겁니다. 저는 뒤처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한국을 6번째로 평가한 게 2025년입니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5번째? 4번째?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그럴 잠재력이 있는 나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들이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하지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넓고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지금처럼 도전하고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한국은 진짜 강대국이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알렉산더 리히터입니다. 독일 출신 전략 분석가이자 한국이 세계 6번째 강국임을 확인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를 지켜볼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니까요.